귀로 듣는 명작 채널. 지난 이야기. 노판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도제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인준, 거부. 그렇게 어린 올리버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본능적인 외침 하나로 스스로를 구해내었다. 작가 찰스 디킨즈에 관한 한마디. 찰스 디킨즈는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3대 문호 중 한 사람으로 가난과 사회 부조리를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어린 시절 힘든 노동을 겪었고 그 경험이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같은 명작에서 19세기 영국 사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 세 번째, 장의사의 도제가 되다. 처분에 실패한 이 사회. 이 사회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져들 무렵, 구빈원의 거래처 장의사 사워베리 씨가 구빈원을 찾았다. 문 앞에 붙은 공고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올리버 트위스트, 도제로 써 주실 분. 사례금 지급. 사워베리 씨는 공고문을 응시하며 한참을 서 있었다. 장의사 사워베리 씨는 요즘 들어 불만이 많았다. 묽은 죽만 먹는 수용자들 덕에 관의 크기는 점점 더 작고 얇고 가볍게 변했지만 그렇다고 이윤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박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그 불만을 안고 구빈원을 찾았을 때 범블 씨가 슬쩍 말을 꺼냈다. 도제로 쓸 어린아이 하나 어떠십니까? 그 얇아진 관들 사이를 참 잘도 돌아다닐 겁니다. 올리버는 또 다시 이사회 앞으로 끌려갔다. 올리버 트위스트. 너는 오늘부터 장의사의 허드렛 일꾼이 되었다. 감사한 줄 알아라. 장의사 사워베리 씨는 키가 크고 뼈마디가 굵었으며 거친 얼굴에 늘 어딘가 불편한 미소를 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누구에게도 미소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장의사로서의 직업적인 표정일 뿐이었다. 그의 부인은 작고 마른 체구에 항상 불만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올리버를 보자마자 신랄한 목소리가 터졌다. 이게 뭐야? 너무 작잖아. 저 애 하나 먹여 살리려면 집안이 거덜나겠어. 부인은 올리버를 습하고 퀴퀴한 지하실로 떠밀었다. 그곳엔 석탄 저장고와 부엌이라 불리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옆방에는 샬럿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샬럿은 먹다 남은 차가운 음식 찌꺼기를 접시에 담아 올리버에게 내밀었다. 묽은 죽이 아니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는 음식이었다. 올리버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미친 듯이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 모습을 본 사워베리 부인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떨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식사를 마친 올리버는 다시 계단을 올라 기묘한 공간에 들어섰다.
크고 작은 관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그 관들 사이에는 하나의 계산대가 있었고 그 계산대 아래에 딱 손바닥만 한 공간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올리버의 잠자리였다. 관들로 가득 찬 가게 안은 쿠텁한 공기로 가득했고 숨 쉬기조차 어려웠다. 벽에는 검은 말들이 영구 마찰을 끄는 무겁고 음울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서는 곧 장송곡과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만 같았다. 바닥에는 검은 천과 온갖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계산대 아래 작은 공간에 기어 들어간 올리버는 자신이 마치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서러움이 밀려왔다. 차라리 이대로 관 속에 묻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길 바랐다. 뜨거운 눈물이 어린 올리버의 양쪽 귓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어디선가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종소리가 올리버의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올리버는 아픈 가슴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누군가가 문을 걷어찼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군지 인내심이라고는 없는 굵고 거친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 너 신입 맞지? 몇 살이야? 빨리 열어! 올리버가 빗장을 풀며 말했다. 저 10살이에요. 너 오늘 제대로 맞아야겠다! 빨리 열어! 이 구비논 놈아! 문이 열리자마자 노어라는 남자가 올리버를 발로 걷어찼다. 노어는 최소한 구빈원 출신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었고 한쪽 다리가 없는 술주정뱅이였다. 어머니는 세탁부였으며 비록 작은 연금으로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노어는 고아도 아니었고 사생아도 아니었다. 노어는 자선학교 출신이었다. 그는 온갖 멸시와 모욕, 그리고 따돌림 속에서 자랐다. 그런 그 앞에 자신보다도 형편없고 근본도 없고 가족도 친지도 없는 고아가 나타났다. 노어는 올리버를 보며 그간 자신이 겪은 서러움에 대한 보상 심리가 꿈틀거렸다. 올리버가 장의사 집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던 무렵 사워베리 씨는 부인에게 무언가 상의하려 말을 꺼냈다. 하지만 부인은 이날도 몹시 심기가 불편했다. 부인은 곧바로 소리를 질렀다. 저런 돼지 같은 인간, 뭔데 그래요?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사워베리 씨는 당황하며 말했다. 당신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서. 부인은 다시 고함쳤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무식한 년한테 뭘 물어보겠어. 당신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사워베리 씨가 다시 말을 꺼냈다. 사실 당신에게 상의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부인은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아유, 무식한 년한테 뭘 물어? 혼자 알아서 하셔. 라고 말하며 이유 없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워베리 씨는 이 순간이 너무 무서웠다. 그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기 있지 않소? 올리버 말인데. 올리버를 장례식을 이끄는 회장꾼으로 써보면 어떨까 하오? 당신 생각은 어떻소? 사워베리 부인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웃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누나를 굴려가며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곧 그것이 꽤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올리버는 장례식의 회장꾼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망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사워베리 씨와 함께 한 동네에 들어섰다. 마을에서 가장 허름하고 비참하며 더러운 최하류층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다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이 뽑혀 구빈원으로 보내졌다. 사망자의 사인 역시 굶어 죽음이었다. 비탄에 빠진 남편도 아사 직전으로 보였다. 곁에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병약했고 말라 있었다. 이 모든 것에 올리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사망자의 노모는 장의사 사워베리 씨의 팔에 매달려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 제발 빵 한 조각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구려. 사워베리 씨가 꼭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노파는 꽉 움켜쥐고 있던 그의 팔을 놓았다. 바로 다음 날 올리버는 상역군 남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 외진 교회의 묘지에는 목사와 서기, 구빈원의 하급관리 범블 씨도 도착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장례 기도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바로 끝나버렸다. 기본적인 형식도 갖추지 않은 채 관 위에는 그대로 흙이 쏟아졌다. 돌아가는 길에 사워베리 씨가 올리버에게 말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한 달 후 올리버는 정식 도제가 되어 맨 앞에 서서 모든 장례의 행렬을 이끌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픈 얼굴을 한 남자아이가 장례 행렬을 이끄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장례 사업은 번창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노어의 시기와 질투가 커져갔고 괴롭힘이 더해갔다.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올리버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너희 어머니는 아주 나쁜 여자였어. 행실이 고약했지? 올리버는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 당장 입 닥쳐! 노어가 희죽거리며 계속 떠들어대자 올리버는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결국 노어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렸다. 노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샬롯과 사워베리 부인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노어가 올리버를 뒤에서 붙잡자 샬롯과 사워베리 부인이 달려들어 두 손으로 핥히고 마구 때렸다.
그들이 때리느라 지칠 대로 지칠 무렵 사워베리 씨가 돌아왔고 이번에는 사워베리 씨가 지칠 때까지 올리버를 때렸다. 올리버의 여기저기가 멍들었고 눈이 부풀어 올랐다. 옷은 안 찢어진 곳이 없었다. 그들은 올리버를 석탄 창고에 가두었다. 올리버는 그동안 살면서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 했다. 어린 올리버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흐느꼈다. 그렇게 날이 밝아왔고 올리버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